네, 코아 12월 19일 금요일 코인 마켓워치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공개됐죠.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물가 잡히고 금리도 더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미증시 환호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잠깐 좀 폭죽을 터뜨리나 싶더니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이 실망감을 안겨줬는데요. 아니 도대체 미국 AI 종목들이 내릴 때는 같이 내리고 오를 때는 또 이 가만히 있는 현상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소외된 시장 중에서 이 소외된 암호화폐 시장 현황을 이분들과 함께 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경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루밍비트의 이수연 기자와 그리고 블록스트리트의 최주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현황을 살필 수 있는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차트라 할 수 있겠죠.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 어제 이 CPI를 공개한 후에 막 좀 뛰었다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좀 오늘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장기 추세선이 초록색 시그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소폭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그널 라인이 다시 한번 올라와 줄 수 있을지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겠고,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9.33%입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6.29%입니다. 6%대 위로 아직 계속해서 이 테더 도미넌스가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자금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내려와 주면 좋을 텐데 여전히 6.29%대이고요.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현재 19.09% 횡보세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0.79%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도 0.79% 횡보세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네, 방금 보여드린 차트 내용은 투자하실 때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부터 일단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비트코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네, 현재 9만 달러 선까지 무너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 그래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일단 한 주간 변동성부터 좀 보여주시죠. 네, 이번 주 비트코인은 정말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자체가 그냥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배경은 매크로 변수 불확실성이 동시에 겹쳤다는 점인데요. 네. 아무래도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 변수가 좀 이전부터 좀 계속 덮쳤습니다. 네. 금리 결정 이전부터는 시장에서 일단 0.25%포인트 인상을 기정사실로 보면서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온 엔화 자금 흐름을 바뀔 수 있다는 경계감이 좀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위험 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고요. 결국 비트코인도 이런 흐름을 좀 예외를 될 수는 없었습니다. 네. 다만 오늘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이런 공포심이 좀 해결이 됐는지 비트코인이 85,000달러 선에서 87,000달러 선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렇듯 계속해서 시장이 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미국 연준이 지난주 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긴 했지만요.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죠. 시장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가 많아야 한 차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됐고요. 네. 이에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비트코인처럼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으로 유입되던 자금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다가 어제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지표 CPI가 나오고 난 뒤에는 잠시 좀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잖아요. 네, 그 반등세를 좀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곧바로 좀 떨어져서 아쉽긴 합니다. 9만 달러 가나 싶었는데 네, 떨어져가지고. 정말 영차영차해서 산타가 오시나 했는데 네. 아쉽게 바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네. 일단 비트코인은 CPI 발표 이후에 89,000달러 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CPI가 꽤 괜찮게 나왔는데요. 그쵸. 이 미국 11월 CPI 상승률이 2.7%로 집계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3.1%를 크게 밑돌았고 근원 CPI도 2.6%
0.6%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이 수치는 2025년 3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물가 상승률 하락인데요. 여기에 또 고용 지표도 동시에 싣고 있다는 신호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만 이 단기 반등 이후 다시 또 하락하면서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리스크가 많이 남아있는 탓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반등하는 거 보고 다들 이제 진짜 산타 오셨나 보다 간다. 했을 텐데 네. 결국 우리 코인 시장만 또 왕따같이 그렇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네. 왜 그럴까 좀 이유를 찾아보면요. 현재 몇몇 리스크가 좀 남아 있습니다. 우선 공급 불균형 리스크가 있습니다. 크립토 펀트 기고자 미놀레 같은 경우에는 매수 유동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남아있는 자금도 신규 유입이 아니라 시장 안에서만 순환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즉 신규 자금 유입이 없이 이 유동성이 좀 정체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공급 불균형이 가격 하락을 통해서만 해소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좀 우려스러운 거고요. 이 유동성이 진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변수로 떠오른 게 MSCI 이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거를 두고 뭐 스트래티지가 편출된다 만다 말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좀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또 새로운 게 또 나왔었는데요. 네. 일단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MSCI가 가상자산 자산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을 지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포 코퍼레이션 이니셔티브가 가상자산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MSCI에서 편출되면 최대 150억 달러의 매도 압력이 좀 우려가 된다라고 또 산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종 결정이 1월 15일에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대규모 매도 압력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 리스크로 좀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가 좀 해결돼야 비트코인도 좀 상승, 가격 반등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이슈 좀 살펴봤고요. 훈 기자, 좀 비트코인 차트상의 특이사항 없었을까요? 메타 차트와 알파 차트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밤 사이에 산타가 올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네, 왔다 가셨어요. 가는 중이죠. 예. 네, 그래서 다시 안 오시나요? 아니죠. 네. 와요? 산타 할아버지가 네. 아직 있죠. 네. 아. 아직 안 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게 그 정도예요? 선물을 안 주겠죠. 지금 울면 안 된다, 그래서? 벌벌 떨지 마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간밤이 아니라 네. 사실 이제 오늘 뭐 이 시장의 가장 이슈가 일본의 무슨 뭐 금리 BOJ, 네. 인상, 일본 은행에 그래서 지금 테더 도미넌스 차트가 사실 미리 다 예견해 줬죠. 네. 테더 도미넌스 차트부터 볼 건데 자 보시면은 이 일본의 현재 수장 이 다케이치 이 여사님, 사나이? 네, 네. 이 총리님이죠. 총리님도 역시 이렇게 우리 숙명적인 이 숙대를 향해서 이제 V자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총리님까지. 네. 네, 이 다케이치 총리님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숙명여대로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이 다케이치 총리보다 먼저 이 금리 인상의 결과를 사실 이 코마오에서 전방송에서 미리 알려드렸죠. 그래서 네. 오늘 무슨 소리 하나 이제 테더 도미넌스 차트부터 참 보시겠습니다. 네. 보면은 사실 이제 이런 구간들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이 파란색 추세선 여기 이 6.112 구간을 쉽사리 뚫지 못하고 반등을 계속 이렇게 했을 때부터 제가 이 좀 꺼림직하다 이제 이거 추가 상승을 좀 유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쵸. 그리고 그런 와중에 그러면 벌벌 떨어야 되는지가 아니라 이 구간 어디에 오면은 또 똑같이 우리 늘 그랬던 것처럼 숙명적으로 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확히 쭉 지금 빠지고 있죠. 테더 사실 도미넌스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가 일본 금리 인상 이런 결과들 오늘 오후 12시에 점심 때 나왔는데 사실 미리 다 알려드린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있겠고 비트코인 주봉 차트부터 이제 볼 건데요. 주봉 차트에서도 사실 코마오에서 누누이 계속 중반등 시나리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디를 강조했냐면 바로 여기 84,860달러, 네. 84,330달러 여기를 일단 잘 지켜줘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정확히 그래도 여기 지키면서 쭉 반등한 거 확인할 수 있겠고 네. 지금 상단에 92,279달러가 여전히 또 중요한 저항선인데 여기를 좀 뚫어주면서 이번 주를 마무리하는 것이 베스트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은 여기로부터 반등된 힘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봉 그리고 다다음 주봉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를 이제 추이를 지켜봤지만 이 92,279달러를 잘 넘겨주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은 제가 거듭 왜 이렇게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냐면은 주봉 시나리오 그리고 월봉 관점으로 이 시장을 지금 바라봐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네. 말 그대로 주봉은 이 일주일 일봉이 모여서 한 캔들을 이루는 것이고 월봉은 그 주봉이 4개가 모여서 이제 한 캔들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 주봉 월봉 시나리오로 항상 관점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이제 이 시간봉 오늘은 좀 1시간봉을 갖고 왔는데 단기간적으로는 지금 여기서부터 쭉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또 충분히 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단기간적으로는 86,360달러와 여기 제가 새롭게 그어놓은 86,500달러 구간을 좀 잘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론 이렇게 바로 쭉 치어 나갈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보여드리자면 치고 나가는 경우 여기 파란색 추세선 상단 부분이 89,220달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도 이제 단기간적으로 또 저항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이제 시나리오 다 지금 단기간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메타 차트로 한번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메타 차트 어떻습니까? 제가 보는 방법 알려드렸죠. 네. 역활용, 역발상하라고 그래서 셀 시그널이 많이 나왔을 때 역시나 과매도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과매도가 일어나고 셀 시그널이 나올 때 오히려 매수를 해라라고 제가 전 방송에서 이 메타 차트 활용법 알려드렸고 정확히 쭉 반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매도세가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점점점 쌓여지면 질수록 그때는 오히려 이 아래에서 탄 사람들이 물량이 또 이제 차익 실현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알파 차트 상에서 지금 여전히 그래도 이 노랭이 선 위로 캔들이 치고 올라왔으니까 당분간 힘이 좋아요. 힘이 좋아서 빠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86,500달러나 360달러 부근에서 다시 또 반등할 확률이 높겠고요. 현재 상태 흐름 그래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키보스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예측치랑 현재 지금 값어치에 이 나타내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선이 지금 붙어 있는데 그래도 예측치를 나타내는 파란색이 초록색이 네. 좀 위로서 솟아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요 간격이 좀 넓어질 그 가능성이 있거든요. 넓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비트가 단기간으로 한 번 더 쏠 수 있겠다는 흐름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네. 지금 이제 밑에 12시간 봉인데 요거를 제가 월봉으로 좀 바꿔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월봉이요? 있어요. 네, 월봉으로. 그래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 이 월봉 차트도 항상 이제 웰커미 분들이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쭉 빠지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뭐 4개가 될 수 있겠고 아니면은 하나, 둘, 셋 패동. 지금 아직 뭐 3파일지 아니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를 형성 중일지를 지금 보셔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락 파동 중에 있다는 것인데 이게 3파가 됐든 5파가 됐든 거진 이 하락 파동의 중간은 이미 넘어왔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저는 이거를 이렇게 5파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5파가 지금 오늘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92,279달러나 혹은 그럼 좀 위에서 다시 또 저항 맞고 빠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다시 주봉으로 좀 돌아가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게 주봉으로 이 흐름 매우 좋아가지고 이 힘에 의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는 여기 주황색 선을 좀 뛰어넘고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캔들을 또 형성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써다가 시원하게 이 103,485달러 구간을 좀 뚫어주면 이제 그대로 좀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여기서 또 높은 확률로 저항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항 맞으면 또 그 저항의 힘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세게 맞는다고 하면 또 다시 이 상승분을 또 되돌림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밑에 제가 잡아드렸던 밑에 이런
현재는 물론 지금 오면 안 될 그쵸. 오면- 유효할 그런 구간이지만 너무 속상하죠. 오면. 이런 네. 지금 82,000대 가격대나 혹은 75,000대 가격대 제가 또 미리 잡아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격대를 미리 체크하신 다음에 상단에서 분명히 한 2, 3주 동안 이 캔들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또 저항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쭉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벌벌벌 떨지 마시고 저항을 맞으면 이때 차익 실현 먼저 하신 다음에 다시 이런 가격대까지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시는 것이 이제 트레이딩 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제가 또 이런 변곡이 발생하는 지점들을 미리 알려드리니까 75,000달러 구간대나 82,000달러 구간대를 체크하신 다음에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런 가격대를 또 유의미하게 살펴보시다가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시 테더 도미넌스 돌아와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6.27달러래 퍼센테이지를 여기를 좀 뚫어주는 것이 관건이겠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한 선이 또 있었어요. 어딜까요? 어딘가요? 바로 여기 6%죠. 네. 앞서 이제 브리핑 때 준키가 또 말했던 구간이긴 한데 네. 6%를 좀 빨리 아래로. 아래로 시원하게. 들어줘야 되는데 아. 이게 시간이 걸려요. 제가 주봉 월봉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이 6%를 좀 뚫어주는 그 관점으로 우리는 대응을 해야지 여기서 지금 이미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또 여기서 숙명적으로 도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매매에 임하셔야 되지, 지금 섣불리 이거 숏 타다가 아니면 이거 털다가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있게 되거든요. 물릴 그래서 수도 있고. 이제 요 테더 도미넌스 네. 차트도 잘 숙지하시면서 비트코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가격대, 변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체크하셨다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전히 박스권이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롱적인 관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숏을 하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더리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이번 주 흐름이 좋지 않았죠. 3,000달러 선이 가장 지켜야 될 선 중 하나였는데 그게 뚫렸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래도 다행인 게 2,95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도 좀 힘을 내줬네요. 그렇죠. BOJ에 대한 우려가 좀 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이더리움 어떤 이슈가 좀 있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이더리움은 좀 조정 압력이 가장 강했던 자산 중 하나였습니다. 네. 일단 가격만 놓고 보면요, 단순 조정이라기보다는 좀 수급과 심리 모두 좀 동시에 식은 흐름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 수요부터 좀 식었는데요. 이더리움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12월 셋째 주 들어서 음수로 전환된 이후 계속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수라는 건 결국 미국 투자자들이 순매도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여기에 또 네트워크 활동도 동시에 둔화됐습니다. 12월 이더리움 활성 주소 수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래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좀 부담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온체인상에서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더리움을 1,000개에서 많게는 10만 개 이상 보유한 고래 주소들이 미실현 수익률이 최근 4개월 동안 계속 내려오면서 거의 0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이 말은 좀 가격이 조금만 더 밀리면 네. 버텨볼 이유가 없는 그런 구간에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아. 네, 만약 이 네. 구간에서 고래들이 자금 회수를 좀 나선다, 이렇게 되면 좀 추가 매도 압력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좀 가격을 버텨줘야 되겠네요, 이더리움이. 그렇죠. 근데 그래도 고래 중에 우리 고래, 이 흰수염 고래, 그렇죠. 큰형님. 네, 큰형님. 비트마인은 계속 좀 사들이고 있다고요? 참 꾸준히 잘 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도 샀습니다. 오늘도 샀어요? 네, 오늘 자정쯤인가 샀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이 온체인 렌즈에 따르면 이 비트마인이 팔콘X로부터 약 3만 개의 이더리움을 추가로 받으면서 매수 신호를 좀 보냈는데요. 네. 다만 이 비트마인의 꾸준한 매집에도 불구하고 전체 흐름은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일단 전체 흐름을 보면요, 이더리움 재무회사들의 매입 강도는 확연히 줄었습니다. 네. 카프리올 인베스트먼트 자료를 보면 이더리움 재무회사들의 일일 매입량은 8월 말 7만 8,010이더에서 18일 1만 2,095이더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트마인 혼자서 좀 사고 있는 그림에 가깝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비트마인이 계속 사주면서 가격이
방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훈 기자, 네네. 이더리움 차트 어떻습니까? 3,000달러 뚫을 것으로 보십니까 혹시? 뭐 사실 이미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2,952달러 그쵸. 지금 이제 거래되고 있고 네. 뭐 사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뭐 횡명보호할 수 있는 구간들, 지지받아야 되는 구간들 다 잘 지키고 거기서 반등을 해 주었고요. 네. 그리고 전에 이제 비트가 빠지는 것보다 이더가 좀 덜 빠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더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잘 다져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더리움 제가 1시간 봉부터 보여드릴 것인데 네. 자, 여기서 오늘은 좀 가늘게 표현되고 요 선이 전에 이제 우리 강승혁 차장님의 승혁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승혁 라인을 좀 이탈을 했었고 과장님이 됐어요. 차장님이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이렇게 1시간 봉을 좀 업데이트를 해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업데이트하기 전에 이런 반등해서 구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이런 구간들이 어디냐면은 바로 지금 여기 미리 이제 파란색 선 또 그어놨던 이런 구간대예요. 그래서 물론 이탈을 하긴 했어도 그래도 여기를 잘 지키면 결국 반등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여기 2,950달러 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잘 지켜주어야 되겠고요. 밑에 2,922달러 구간도 이제 기술적으로 여기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 이제 이 시간봉 단위로 좀 예측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이제 메타 차트부터 좀 단기간적으로 좀 복귀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메타 차트상에서 역시나 제가 매도세가 발현이 되면 오히려 떨지 말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이제 매수세를 그러나 약하게 거쳤죠. 그래서 비트가 떨어진 만큼 이더가 많이 안 떨어졌음을 지금 이 지표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지금 이게 매수세가 지금 발현되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구간이 좀 또 저항이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구간이어서 이제 여기를 뚫어낼지 아니면 그대로 저항 맞고 떨어질지 좀 이제 이 확률이 좀 반반인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구간대에서 오히려 좀 전부가 아니라 일정 부분을 차익 실현을 하고 좀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박스권 플레이를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그러나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더리움이 올해의 해라고 말씀드렸고 올해 내년은요? 이제 내년은 네. 이제 봐야 되고. 태양이 두 개가 뜰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쵸. 태양의 첫 번째가 이더, 두 번째가 뭐예요? 솔라나. 네, 그러면 이제 뭐가 될 것 같아요? 솔라나 해가 될 수 그래서 있다. 어허. 그또 이제 주봉, 월봉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지금 알파 차트 상에서 지금 여전히 이 흐름이 좋아요. 좀 노랭이 위로 캔들이 쫙 쏘고 있어서 비트처럼 힘이 좋고 네. 올해 이제 뭐 거의 이제 12월 달 뭐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더리움이 올해를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네. 아키버스코어에서도 여전히 또 한 차례 더 발현 쭉 쏠 수 있는 것 힘이 좀 보여져요. 그래서 여전히 흐름 괜찮다. 그러나 충분히 앞서 보여드렸던 그 1시간봉 이런 차트상에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면 이거 다시 선 진하게 해드릴게요. 보시면 이런데 지금 맞닿아 있을 때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항선인데요. 이럴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미리 알려드린 변곡이 가능한 이런 지점에서 들어가셔야 한다고요. 그쵸. 그래서 세력들은 다 이미 여기 탔겠죠. 우리 네. 일반적인 개미 사람들은 이런 데 들어와서 물리시는 거고요. 충분히 여기서 저항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왜? 여기 미리 제가 여기 저항선 그거 놨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저항 빠지고 여기 또 빠질 수 있겠죠. 물론 올라가면 좋겠지만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거에서 대항을 네. 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잘 지켜서 4848 했으면 수익권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코마오에 네. 이렇게 항상 보여드리는 차트만 이거 잘 캡처하면서 따라 그리시던지 아니면 네. 이제 뭐 항상 보셔도 이게 거의 맵팩이거든요. 네. 답안지여서 사실 이거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이더리움 그러나 반대로 저항을 그럼 말 그대로 맞고 빠지게 된다면 네. 어디가 또 좋은 타점일까를 제가 오늘 또 아침 내내 열심히 머리를 써가면서 계산을 했어요. 어허. 그래서 자 요거
지금 선들이 좀 많은데 일단은 여기 그 가격 4개 2,755부터 2,825로 되어 있는 요 구간들 잘 뭐 캡처를 하셔도 되고 네. 메모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 하단에 주요 매물대라고 제가 좀 적어놨어요. 근데 요거는 물론 실시간적으로 좀 바뀔 수가 있긴 하나 현 시각 기준으로는 주요 매물대가 지금 2,660달러와 2,640달러 그리고 그 밑에 2,515달러와 2,495달러 4달러 순으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오게 되면 만약에 캔들이 만약에 이게 빠져서 저항 맞고 제대로 빠져서 오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는 무조건 다시 숙명적으로 이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이 다케이치 총리가 숙대를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다른 강 나오셨어요. 네. 숙명적으로 네. 이런 데선 다시 또 도전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아, 그래서 이 가격대들 잘 숙지하시고 뭐 기다리셨다가 오면 정말 도전하시고 아니면은 지금 흐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뭐 쉽사리 당분간은 단기간적으로 오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여기 상단을 잘 뚫어주는지를 이제부터는 좀 모두 다 이제 우리 쭝캐도 우리 솔수영 기자들 훈둥이 저도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차트 흐름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300명이 넘는 시청자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고마워 힘이 많이 되니까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더리움 살펴봤고 다음은 XRP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2달러 아래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게 좀 2달러를 뚫어줘야 저희가 뭐 2달러 가고 4달러 가고 뭐 유명 어떤 인사가 5,000원, 말했던 막 네. 200달러도 가고 할 텐데 5,000원 가서 또 춤도 추시고. 춤도 추고 네. 싶어요. 이제는 좀 춤을 추고 싶은데 이 리플 상황 어떻습니까? 정말 이번 주 저도 XRP를 좀 들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준호 MC도 많이 하신 방송. 힘드셨겠지만 네, 못지않게 좀 네. 이번 주에 고통을 좀 받았습니다. 현재 XRP는 시장 전반의 급락 흐름과 함께 내려오면서 지난 7월 기록했던 고점 대비 48%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하락세는 이 장기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이 가장 직접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네. 이 최근 XRP 초기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약 7년 전에 생산된 한 지갑이 XRP 가격이 0.40달러 수준일 때 물량을 모았고요. 네. 지난 12월 11일에 2달러 부근에서 약 7억 2,150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좀 실현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글래스노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올 가을 초부터 장기 보유자들의 수익 실현 속도가 빠르게 가속화됐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 실현 이익 규모는 약 240%나 급증한 상황입니다. 예전과는 좀 매도 타이밍이 달라진 느낌인데 보통은 강세장이 뚜렷해진 뒤에 매도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달라진 거죠? 네, 맞습니다. 좀 과거에는 강세장이 좀 뚜렷해진 뒤에 매도에 좀 나섰다면은 네. 지금은 이 시장 변동성이 워낙 좀 심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교적 좀 이른 시점에 재정 안정성을 좀 우선시하면서 네. 물량을 좀 정리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그런 좀 움직임들이 XRP의 반등을 계속 막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디레버리징도 가격 반등의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크립토컨트 데이터에 따르면 네. 이 바이낸스 기준 XRP 예상 레버리지 비율은 약 0.18까지 떨어졌는데요. 최근 구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이 XRP가 3달러 이상에서 거래되던 시기에 레버리지와 비교하면 상당히 좀 급격한 축소인데요. 네. 구조적으로 이 레버리지가 낮아진 점은 아무래도 연쇄 청산 위험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투기적 매수 동력이 좀 약해져서 반등에는 부담이 되는 요소입니다. 이 와중에 긍정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솔라나와 또 협업 소식이 네, 있었다는데 그렇죠. 어떤 거죠, 이거는? 저도 이제 뭐 이 소식을 보고 네. 리플과 솔라나가 손을 잡는구나 해서 굉장히 좀 흥미있게 봤는데요. 네. 이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기관 전용 커스터디 업체인 이 헥스트러스트가 이제 네이티브 XRP를 1대1로 담보한 랩핑 XRP를 발행에 작업하는 걸 좀 착수를 했는데 네. 이 랩핑 XRP는 다른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한 토큰화된 XRP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가장 먼저 발행되는 타 블록체인이 바로 솔라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XRP가 리플 생태계를 넘어서 외부 블록체인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인데요. 이 랩핑 XRP는 XRP를 솔라나 기반 디파이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분기점이 될 수 있고 또 솔라나 입장에서도 리플의 기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투자자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겠죠. 다만 좀 이런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확인해봤는데 훈 기자, 네. XRP 짧게 어떻습니까 현재 차트상? XRP 오늘 딱 네. 간단하게 차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네. 한 장이면 다 끝납니다. 한 그래서, 장이요? 네, 네. 한 장이면 다 끝나고 지금 여기 일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선 지금 이탈을 했다가 다시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있으나 네. 요 반등의 힘이 그닥 세지가 않아서 이게 설령 이렇게 가더라도 여기 중간값, 이 중간값이 대략 1.97달러거든요. 1.97달러에서도 저항을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떡해요? 여기 구간이 1차 매수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그래서 2차 매수 구간도 제가 오늘 좀 업데이트를 해봤어요. 그럼 과연 어느 구간을, 왜냐면 이 간격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박스 지금 3개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네. 여기 가격대에서는 올 때마다 숙명적으로 분할을 해서 이제 네. 피자처럼 조각을 해갖고 제가 자금을 시드를 이제 장전해서 이렇게 쏘듯이 이제 하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요 장전 잘 해 놓으셨다가 요 세 개 가격 구간대 올 때마다 리플과 XRP 같은 경우는 네. 분할로 도전을 해보시면은 아주 또 꿀단지 같은 그런 또 결과를 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의 동향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코인 레이더 오늘 다룰 코인은요, 수현 기자님이 좋아하는 솔라나입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지금 선글라스를 꼈는데 수현 기자가 아부다비 가서 솔라나 행사에서 받아온 선글라스를 제가 낀 거거든요. 네, 멋있지 않습니까? 이 솔라나. 네, 지금 현재 120달러 그래도 넘었어요. 다행히 이게 저항대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지금 사람이 잘 안 보이는데. 아, 근데 진짜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솔라나 흐름 어떻습니까? 아, 참 사심 방송하면 안 되는데요. 네. 이게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솔라나가 좀 이번 주 들어서 기술적 또 펀더멘털 양쪽에서 좀 동시에 압박을 받았는데요. 네. 우선 가격 측면에서는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130달러 선이 무너진 게 좀 컸습니다. 코인게이프 같은 경우에는 13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출현했고 이게 또 추가 하방 압력을 키웠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지선 붕괴가 나오면 단기 트레이더들이 빠르게 포지션을 정리하는데 네. 이번에도 좀 그런 전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아, 참 생각해보면 우리가 9월 달에 방송을 할 때요. 네. 막 200달러를 갔다, 232달러 갔네, 맞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 가격대가 좀 현실인가 싶습니다. 그때 방송 준비할 때 수익률을 자랑했던 기자님의 모습이 좀 떠오르는데. 네,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후회하는 게 그때 우리 훈 기자님이 저한테 익절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역시 우리 그랬었죠. 문 기자님. 네, 근데 제가 네.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네. 수익은 좀 줄 때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아유, 게다가 또, 그러니까 한숨을 좀 쉬면 안 되는데 자꾸 한숨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게다가 더 속상한 게 이 솔라나 네트워크의 주간 거래량과 활성 사용자 수도 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주간 거래량은 7월 중순 정점 찍은 이후 계속 내려와서 최근에는 이 8억 1,600만 건에서 지난주 5억 2,700만 건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네. 특히 솔라나 생태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이 밈코인 부분의 거래 수요가 빠르게 식은 게 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도 이 지난주에 기자님이 아부다비 출장을 가셔가지고 솔라나 행사에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좀 호재들 없었을까요? 굉장히 좀 뉴스는 좀 가격과는 좀 별개지만 그래요? 네, 생태계 뉴스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좀 많았습니다. 네. 우선 제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이 아부다비 에티하드 아레나에서 열린 솔라나의 연례 컨퍼런스 이 브레이크포인트 2025에 좀 다녀왔는데요. 네. 이게 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취재해서 들고 온 몇 가지 이슈를 정리해 왔는데요. 네. 우선 먼저 코인베이스가 이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생성되는 신규 토큰을 별도의 중앙화 거래소 상장 절차 없이 즉시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코인베이스 내에서 신규 토큰들을 즉시 거래할 수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솔라나 생태계 유동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변화겠죠. 네. 또 이번 행사에서 특히 눈에 띈 건 이제 전통 금융기관들의 솔라나 생태계 합류 소식입니다. 우선 싱가포르 걸프은행이 솔라나 기반 스테이블 코인 결제, 송금 기능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네. 은행 앱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이 USDC나 USDT를
솔라나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기능을 시연을 좀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부탄의 국영 DK은행은 솔라나에서 금 기반 토큰을 발행하는 전략을 공개했는데요. 이 유동정 DK그룹 CEO 같은 경우에는 부탄 국경일에 맞춰서 이 금 기반 토큰 테르메이 트래거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이 국가 단위의 실물 자산 토큰화 사례라는 점에서 굉장히 상징성이 큽니다. 저는 이게 좀 제일 흥미로웠던 것 같은데 솔라나 모바일 쪽 발표도 꽤 인상적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행사 마지막 날에 발표된 이 솔라나 모바일의 발표가 굉장히 현장에서도 반응이 좀 뜨거웠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솔라나가 핸드폰도 만듭니다. 그래요? 이게 정확히는 솔라나 재단이 지원하는 솔라나 모바일이라는 일종의 계열사가 있는 건데요. 네. 여기서 블록체인을 스마트폰 기본 기능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사가나 시커와 같은 디바이스를 내놨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 2세대 기기인 시커 네. 같은 경우에는 사전 판매에서 15만 대 이상의 주문을 받으면서 네. 꽤 준수한 판매 성적을 거뒀기도 했죠. 여튼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이 솔라나 모바일의 안드로이드 생태계 확장 발표였습니다. 네. 이 솔라나 모바일은 대만 미디어텍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솔라나의 이 보안 모듈과 키 관리 그리고 온체인 통합 기능을 안드로이드 OEM 제조사들이 기본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네. 이게 현실화가 되면 수억 대의 기존 안드로이드 기기가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열리는 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부다비에서 직접 취재한 솔라나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훈 기자, 네. 훈 기자 짧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짧게 솔라나 차트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우리 솔수연 네. 기자가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공수연 솔글라스, 그쵸. 솔글라스 착용했고 네. 이 솔라나 차트. 차트로 설명이 다 됩니다. 네. 제가 뭐라 그랬죠? 차트는 과학이다. 과학이다. 침대가 아니라 차트가 과학이라고 하고 미리 제가 여기 파란색 선 강조해 놓은 파란색 선에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구간 이제 여기가 단기적으로 저점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 중간 어딘가에서 또 저항을 맞겠죠. 저항 맞아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때가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거예요. 네. 자, 그럼 이때를 어떻게 맞추냐? 또 제가 맵팩인 답안지를 또 가져왔죠. 맞죠. 뭡니까? 솔라나와 이더리움 차트. 자, SOL ETH 차트입니다. 자, 여기 우리 멍멍이가 누나 솔라나 언제 오르냐면 네. 여기 오면 여기서 오를 겁니다. 반등한다? 그래서 오. 이 차트 솔라나 이더리움 이거 SOL ETH 치시면 나오는 차트고 네. 여기 밑에 0.038이 요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요 라인인데 여기가 솔라나 가격의 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네. 오면 이 차트가 여기 오면 무조건 솔라나 이제 잘 눈 부릅뜨고 이거 솔글라스 끼고 아주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구간 단기적으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또 이렇게 반등해주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는 현재 구간을 또 역시 1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앞서 보여드린 차트에서 그 0.038의 구간을 네. 이제 2차 이렇게 N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라나는 이제부터는 담아 가야 하는 어허. 구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솔라나까지 이수연 기자와 최주은 기자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 블록체인 기업 CEO와 함께하는 크립토 인사이드에서 블록체인 전문가 이유진 패널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관련된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되는 동안 오늘 댓글 채팅 소통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좀 눌러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멜리치킨님 역시 또 와주셨고 JP님 안녕하시고요. 그리고 존욱한님, 이거 우리 한 기자님이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 또 땅비니님도 오셨고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네. 코코아님께서 협찬 고글인가? 네. 이수연 기자가 직접 아부다비를 가서 이 솔라나 관련 행사를 취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협찬 고글을 저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만큼 우리 코인 이 시장의 취재의 진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궁금한 코인 있으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역 가야죠. 땅민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 서울역에서 헌팅하지 않고요. 네, 거짓입니다. 거짓. 네, 리플 가지고 사람들 꼬시지 않고요. 제 리플도 갖고 있기에 참 힘듭니다. 자, 그리고 간장우동님께서 미녀 대표님 등장 차례라고. 네, 곧 이제 등장하실 텐데 지금 혹시 준비가 다 됐을까요? 네, 지금으로 크립토 인사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12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상장은 연중 계속해서 진행되지만 그때그때 새롭게 등장하는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번 주에는 그 흐름 이어서 최근 새롭게 상장된 프로젝트들 가운데 각각 어떤 기술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녀 대표님, 블록체인 전문가 이유진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 때 더 헤어 메이크업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약간 압박이 있고 있는데 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상장되는 프로젝트들을 보면 이제 꽤 성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을 온체인으로 연결하는 이런 RWA 구조를 지향하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주식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런 AI 학습 데이터나 데이터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인트라형 프로젝트들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결제나 접근성처럼 실제 생활에 있어서의 융합을 목적으로 가져가는 웹3형 서비스 프로젝트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신규 코인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코인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휴미디파이인데 첫 번째로 살펴볼 프로젝트 이 휴미디파이 토큰명은 WET입니다. 대표님, 이 휴미디파이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휴미디파이는 네. 솔라나 기반의 솔라나. 네, 솔라나 기반의 솔라나, 네. 탈중화 거래소 덱스 프로젝트인데요. 아, 그래요? 네, 덱스랑 CEX를 저희가 이제 구분을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 CEX는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고 네. 덱스는 탈중화 거래소입니다. 네. 그래서 자산을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지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지 여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라나 기반 프로젝트다 보니까 우리 솔수영 기자님께서도 굉장히 주목하실 만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솔라나 기반에서 이런 고성능 거래 환경을 구현한 탈중화 거래소 덱스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 덱스에서 사용하는 토큰이 바로 웹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여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이제 AMM이라고 해서 시장 자동화된 조성 방식인데요. 네. 휴미디파이는 이 AMM 구조를 한 단계 발전시켜서 기존의 중앙화된 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좀 더 정교하게 덱스에서도 구현하겠다라고 설계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AMM 조금 생소한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AMM은 이제 사람이 직접 네. 가격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진 공식과 그 유동성 풀에서 자동으로 정해져서 가격이 형성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네. 또 반대로는 시장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요번에처럼 뭐 청산이 갑자기 온다든지 가격 변동이 클 때에는 거래소에서 즉각적으로 반영이 좀 약하다는 그런 슬리피지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게 네. 좀 단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휴미디파이는 이런 점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화된 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었던 이런 속도면이라든지 슬리피지 방지를 덱스에서도 구현할 수도 있도록 만든 것이고요. 네. 시장에 따라서 이런 유동성이나 가격에 있어서의 이런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휴미디파이는 기존 덱스와 좀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존에서는 이제 유동성이 정적으로 좀 움직였다고 네. 한다면 유동성이 확보가 이제 확장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시장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휴미디파이는 실시간으로 이런 시장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가격 스프레드를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었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거래소에서 이제 실제로 이런 리스크 관리 로직을 통해서 조금 더 가격 유동성을 좀 확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구조가 좀 가능했던 이유도 솔라나 기반이라는 점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솔라나의 핵심이죠. 그런 빠른 처리 속도와 빠른 처리 낮은 속도. 수수료라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을 이더리움과 했습니다. 차별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짧은 네. 시간 내에 이렇게 생태계를 좀 많이 확보를 했고요. 네. 그래서 체결이 지금 이런
CEX에서 불가능했던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를 덱스에서도 충분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솔라나가 큰 몫을 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휴미디파이는 기존 AMM 구조의 한계를 보완해 거래 품질을 끌어올리는 덱스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네. 웹코인은 이 거래소에서 저희가 보상을 받거나 그 안에서 이제 수수료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래소 혜택들을 이용할 때 지금 이 웹코인으로 보상이 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휴미디파이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KGen입니다. KGEN인데 네. 게임이나 커뮤니티와 관련된 프로젝트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대표님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요것도 전에 조금 비슷한 사례들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력서가 이제 내가 활동한 모든 블록체인 상에서의 활동이라든지 커뮤니티에서 했던 것들이 네. 이력서처럼 이렇게 평가 데이터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사용자의 참여나 활동했던 것들이 이렇게 네. 온체인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실제로 얼마나 참여했고 얼마나 꾸준히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 가치를 보상으로 연결하는 웹3 참여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런데 이 어떻게 좀 움직이는 엔진이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네, KGen의 이제 핵심이 있는데요. 네. 제가 자료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는데 POG 엔진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POG요? 네, 이거 같은 프루프 오브 게임 오브 프루프인데 네. 예를 들어서 사용자 활동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주는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실제 사람이 맞는지 뭐 아니면 얼마나 이렇게 참여를 했는지 혹은 뭐 이 사람이 숙련도가 어떤지 네. 네트워크상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경제 활동이 얼마나 거래가 있었는지 뭐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지녔는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핵심 영역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조금 어렵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용자는 어떤 사용자다라는 그 평가 기준을 5가지로 해서 뭐 영향력들에 대해서 5가지 기준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POG 5가지 핵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게임 안에서 클릭 수나 접속 횟수만 따지는 게 아니라 활동의 질까지 좀 네, 살펴보겠다 맞습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네. 이제 플랫폼에서 평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이다라는 거를 소비자가 플랫폼 자체로 평판을 가져왔다면 네. 이제는 플랫폼을 평판하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 내에서의 이런 소비자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생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하고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개념으로 그 등급을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평판 데이터 네. 어디에 좀 활용이 되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는 이제 뭐 단순 클릭수나 이런 것만 보고 단순하게 그 사람 평판이 있다고 해서 어디 사용이 될까라고 그쵸. 생각을 했는데 네. 꽤나 좀 다양합니다. 기존에 이제 DB로만 봤을 때는 실제 데이터인지에 대해서 기업들에서 확인을 못할 때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참여도가 있는 건지 실제 유효한 DB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한테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KGen은 단순한 게임 코인이기보다는 참여 데이터와 평판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게임 코인 관련돼서 살펴봤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오픈 에덴입니다. 최근 RWA,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온체인으로 옮기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오픈 에덴은 어떤 자산을 좀 다루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RWA 코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토큰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 접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오픈에덴은 이런 미국 단기 국채를 토큰화한 실물 자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오픈에덴은 실제로 저희 이제 그 T빌이라고 해서 저희가 요것도 앞서서 좀 미국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채를 T빌 코인하고 USDO라는 구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의 좀 핵심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실물 국채를 제가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한 구조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T빌은 말 그대로 미국 국채에 대한 권리를 토큰화한 개념인 거고 이 USDO는 이 구조 안에서 국채 기반 가치에 연동된 이런 스테이블 코인 자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채라는 이런 실물 자산을 온체인 구조로 옮기고 이걸 또 달러 단위의 사용성으로 흐름을 연결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픈 에덴은 디파이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전통 금융과 이 블록체인을 잇는 성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수익
이런 뭐 디파이라든지 트레이딩 중심의 프로젝트라기보다는 네. 제도권 금융 자산을 이제 웹3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RWA 모델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백서에서도 이런 국채 보관이라든지 뭐 수탁 이런 규제 준수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네. 그래서 블록체인 위에서 국채에 이런 뭐 접근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국채 기반 자산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관리한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픈에덴은 미국 국채라는 전통적인 안전 자산을 기반으로 USDO 같은 온체인 자산 설계한 RWA 프로젝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엑스패스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티켓이나 이용권 같은 이런 이벤트에 활용되는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엑스패스 어떤 구조인가요? 네, 엑스패스는 제가 보다가 조금 반갑게 봤던 토큰인데 네.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던 아, NFT가 여기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런 실무형 네. 토큰들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웹3 기반에서 디지털 접근 기간 권한과 이용권 관리를 위한 패스형 토큰 프로젝트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만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티켓이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이렇게 NFT화 돼서 웹3 기반에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토큰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엑스패스를 설명하는 동안 지금 시청자분 중에서 지진님께서 5,000원 슈퍼챗 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네. 엑스패스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엑스패스, 그럼 결제용 토큰이라기보다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열쇠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결제나 송금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바우처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바우처요? 네, 누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좀 역할에 가깝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이라든지 뭐 멤버십 상태라든지 뭐 구독하고 있는지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엑스패스 토큰을 통해서 온체인에서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걸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온체인상에서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구조라면 웹2 서비스들과도 연결이 좀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웹2 서비스와 얼마나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엑스패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웹2와 웹3 토큰 구조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건데 서비스 운용자는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을 하면 되고요. 다만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조금 더 이점을 지니는 거고 사용자는 지갑 하나로 기존에 내가 사용하고 있던 권한들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서 새롭게 상장된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각각 어떤 기술과 구조를 가진지 이유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코인 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래도 다행히 이 금요일에 코인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 이 반등이 찐 반등일지 저희 코마워에서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